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날 장례식장에서 본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인데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큰 아들 민준이는 45살입니다. 작은 아들 지훈이는 42살입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에 강했습니다. 아내 수경이와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성격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내 은희와 결혼해서 쌍둥이 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모여서 식사하고 가끔 여행도 함께 갔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하니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92세였습니다. 천수를 누리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잠결에 편안히 가셨습니다. 저희는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지인들, 시어머니를 알던 분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진 곳에서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은 50대 초반,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 곧 끝나 조금만 참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젊은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확인했어? 50대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다 우리 몫이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저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럼 시어머니의 친척인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이 남편 한 명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외동아들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저희는,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인과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친분이신지?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며느리인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두 여자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상했습니다.
분명히 유원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우리 몫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여보,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 누구? 남자 1명이랑 여자 2명인데. 그래서 유원장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유원장? 어머니 유원장.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복도에서 우연히.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방금 나갔어. 남편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 사람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찾아봤어? 아니, 못 찾았어.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 혹시 어머니가 다른 자식이 있으셨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나 하나뿐이야. 하지만 그만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 오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앉으십시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윤정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첫째,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 박철수에게. 둘째, 강서구 상가 건물은 아들 박철수에게. 셋째, 예금 5억 원은 아들 박철수에게. 넷째, 주식은 아들 박철수에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다섯째, 인천 빌라는 최동욱에게. 여섯째, 예금 2억 원은 최동욱에게. 일곱째, 평택 토지는 김미숙에게. 여덟째, 예금 1억 원은 김미숙에게. 아홉째, 예금 5천만 원은 최은지에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동욱, 김미숙, 최은지. 그들이 누구지?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최동욱 씨는 고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 하나뿐인데.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김미숙 씨는 최동욱 씨의 아내, 최은지 씨는 최동욱 씨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진정하십시오. 저는 어머니의 외아들이에요. 하지만 유언장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형제가 있을 리 없어요. 최동욱 씨 연락처가 여기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울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 있었다니.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어떻게? 그 최동욱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최동욱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최동욱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저는 박철수입니다. 윤정숙 여사의 아들입니다. 아, 형님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십니까? 내일 어떠세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명동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명동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최동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형님, 최동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최동욱입니다. 어머니의 둘째 아들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출생신고서가 있습니다. 최동욱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남편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 출생신고서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게 맞습니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1973년입니다. 그럼 저보다 2살 위네요. 네, 형님. 하지만 저는 평생 형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비밀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는 젊었을 때 다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님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최동욱은 이복 형제가 맞았습니다. 유전자의 50%가 일치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야. 그래도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숨기곤 했잖아. 하지만 나는 형제가 있었어. 평생 외동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으니 받아들여야지.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최동욱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님,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다음 날 최동욱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아내 김미숙과 딸 최은지. 장례식장에서 본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최동욱이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 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딸 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지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인사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최동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형님 존재를 안 건 10년 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저를 키우지 못했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몰래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마 형님이 상처받을까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동욱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유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효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이 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요, 유언대로 하겠습니다. 최동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미안하구나. 무엇이요? 철수한테 말하지 못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욱이를 숨겨서.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실수했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날 버렸어. 배 속에 아이를 남기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동욱이를 부탁해. 어머님, 저 아이도 내 자식이야. 알아요. 하지만 철수만큼 사랑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순자야. 네, 조심해. 뭐려? 동욱이를.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이상해. 어머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동욱이를 조심하라고. 무슨 의미일까?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를 불러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회계사잖아. 네, 유산 상속 그런 거 잘 알지. 어느 정도는 알죠. 할머니 유산 분배가 이상하지 않니? 어떤 점이요? 최동욱 씨 가족에게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유언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엄마, 무슨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꿈을 꿨어.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동욱이를 조심하라고. 꿈이요? 응. 엄마, 그건 그냥 꿈이에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요. 그런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이도 뭔가 걸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요? 뭘? 최동욱 씨 신상. 어떻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설 탐정. 사설 탐정이요. 네, 의뢰해 볼까요? 그래 줄래? 알겠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사설 탐정을 소개해 줬습니다. 김 탐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무엇을 알아보고 싶으십니까? 최동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을요? 그 사람의 과거 재산 상태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욱 씨는 현재 54세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무직이요? 네, 10년 전까지는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됩니까? 약 3억 원입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내 김미숙 씨도 무직입니다. 딸 최은지 씨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가족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할머니 유산을? 네, 그것으로 빚을 갚으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까? 최동욱 씨의 출생신고서를 조사했습니다. 네,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출생신고가 30년 전에 되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해요? 최동욱 씨는 현재 54세입니다. 그럼 태어나고 24년 후에 신고된 겁니다.
늦게 신고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신고한 사람이 윤정숙 여사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요? 최동욱 씨 본인입니다. 본인이요? 네,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문 일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출생신고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조요? 내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육골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동욱과 시어머니는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0%였습니다.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검사는 뭐였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샘플을 바꿔치기 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최동욱의 집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최동욱, 김미숙, 최은지 모두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출생신고서가 위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 샘플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동욱이 검사소 직원에게 돈을 주고 샘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최동욱은 자백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저희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최동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백하시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최동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겁니까? 네. 언제부터입니까? 2년 전부터입니다. 어떻게 윤정숙 여사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동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년 전 파산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도망 다니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윤정숙 여사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심심해 보이셔서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자주 할머니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워하셨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로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만 키우지 못하고 입양 보냈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산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아들 행세를 한다면 할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위조했습니다. 당시 기록이 불완전했던 시대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이라고. 처음에 할머니는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대 배경도 맞췄고 그 당시 있었던 일들도 조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는 할머니를 자주 만났습니다. 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저는 형사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동욱, 김미숙, 최은지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윤정숙 여사를 기만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고인의 외로움을 이용한 비열한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최동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김미숙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최은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최동욱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빚에 쪼들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속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양심은 없었습니까? 저는 울먹이며 증언석을 내려왔습니다. 재판은 2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동욱은 고인의 외로움을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최동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미숙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은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최동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미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은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시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벌 주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어머니가 외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런 사기꾼에게 속으신 거죠. 제 잘못입니다. 남편은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남편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겠어. 우리 부모님도? 응.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야겠어. 뭐라고?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시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가져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전보다 훨씬 자주 왔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최은지였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박순자님께 갑작스러운 편지 죄송합니다. 저는 최은지입니다. 할머니를 속인 그 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제 심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속였습니다. 평생 이 죄를 지고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은지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최은지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성하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바르게 사십시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박순자 올림.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어머니처럼 외로운 노인들이 많을 것 같아. 그렇겠지. 그런 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무슨 일? 봉사 같은 거. 좋은 생각이네. 같이 할래? 당연하지. 우리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장을 받아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작은 일들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저희를 반겼습니다.